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여느 날처럼 경기 침체 지표 한번 보고, 그리고 은행의 기능과 관련돼서 한번 언급을 하고, 최근에 장단기 금리 차 역전되면서 지금 유동성 관련해서 원래 좀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이 좀 향후에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어떤 걸 통해서 유동성 관련된 뭐 그런 상황들을 확인할 수 있는지 지표들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향후 투자 전략까지 해서 진행 예정입니다. 경기 침체 관련된 지표는 뭐 이건 하이드 스프레드 관련된 건 이따가 뒤쪽에 말씀드릴 거고요. 우선 유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유가가 빠지고 있는 이유는 물론 중국 쪽에 지금 코로나 이슈가 다시 터지면서 봉쇄 이슈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것보단 달러의 강세가 이 유가의 하락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당연히 수요 축소로 인한 원자재, 원자재가 아니지. 유가에 대한 하락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 이 원자재 단의 전체적인 가격 하락이 나타나는 걸로 봐서는 강달러로 인한 원자재 하락세가 확실한 걸로 보여지고요. 생각했던 것보다 이 달러 인덱스의 상승세가 너무 가팔라요. 심지어 오늘은 제가 봤을 때 1300, 지금 1322원이에요, 환율이. 뭐, 1300 위에서 놀 거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이렇게까지 급등해가지고 할 줄은 전혀 예측하지 못했어요. 생각보다 너무 강달러로 돌아가고 있고, 뭐 아시다시피 어제 나온 CPI를 봐도 뭐 예상했던 것처럼 되게 높게는 나왔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어요. 그, 너무 높게 나오다 보니까, 저는 그냥 9%는 아래 정도인데, 예상했던 것보다는 높은 정도, 뭐, 아니면 예상했던 정도도 사실 8.8%면 낮은 수치는 아니었는데, 오히려 너무 높게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이번에는 그냥 적당히 높은 수치 나오고, 다음 달에 꺾이는 거 발라먹으러 들어가야지 했었는데, 그거에 약간 차질이 생겼어요. 이게 오히려 너무 높게 나오다 보니까, 이거 여기 진짜 피크아웃이다 하면서, 어제도 보면은 많이 안 빠졌죠. 근데 어제도 엊그제 그 10점 몇 프로? 11% 가까운 무슨 찌라시 하나 돌아다니면서 미리 1%가 빠졌었어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엊그제. 어제 발표하기 전에 이미 빠졌었는데, 그것까지 포함해가지고 이번에 CPI 발표 나고 나서 한 2% 정도 빠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또 빼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하락폭이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 생각보다 너무 높게 나오다 보니까, 원래 그 반등을 발라먹으러 들어가야 되는데, 예, 너도 나도 예측하기 쉬울 정도로 너무 높게 나오는 바람에, 사실상 그러니까 다음 월에 발표되는 7월의 CPI 같은 경우에는, 예, 너도 나도 낮게 나온다라는 걸 미리 알 수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해요. 여기 7월에 딱 하락권으로 이제 인버스 발라먹고, 그때 반등 올 때 진입해가지고 CPI 꺾이는 거 보고 같이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완전 나가리 됐어요. 사실 어제 움직이는 거 보니까. 그래서 전략에 조금 수정이 좀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뭐 WTI만 빠지는 걸 봐도, 이건 뭐 당연히 전략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지금도 보시면, 물론 저는 100불에서 어느 정도 머물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이 급격한 강달러가, 당연히 100bp 우려로 이제 100bp 올린다라는 베팅이 지금 한 80% 이상 올라간 것 같은데, 그렇게 할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시장의 베팅이 엄청 그쪽으로 많이 달려가고는 있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미 그 발표 전에도 이 커모디티 꺾이는 거 보이면서 원자재 단위 꺾이는 게 보이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그 반신욕하면서 뛰쳐나왔다고 했던 그 지표는 중국의 PPI 물가랑
WTI 과거에 이제 차트 봤을 때 유가랑 CPI랑 봤을 때 그리고 이제 10년물, 30년물이 저기 뭐야 미국의 모기지 금리랑 연동이 되어 있는데 모기지 금리가 높을 때는 당연히 주택 렌트비가 되게 높게 잡히고요. 이게 PC랑 CPI랑 책정되는 게 달라요. 그 주택 비율도 뭐 33%, 15% 다르긴 하지. 그러니까 CPI가 33%, PC가 15%. 그 주택과 관련된 비율이 다르긴 한데 그것도 그건데 CPI에 들어가는 거는 주택 가격이 아니고 주택 렌트비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주택 렌트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주택 모기지 금리가 높으면 렌트비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희가 이 6, 7월에 경기 침체 우려 되게 크게 부각되면서 10년물이 엄청 많이 빠졌잖아요.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10년물, 30년물이 굉장히 빨리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뭐야 장단기 역전도 일어난 건데 그렇게 장기 금리가 빠졌을 때 그렇게 빠지고 나서 계속해서 그 모기지 금리를 트래킹을 했는데 같이 빠졌어요. 모기지 금리가 같이 빠졌다는 거는 렌트비 같은 경우에도 적어도 전월 대비해서는 오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히려 렌트비는 꺾인 게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지표들을 다 확인하고 나서 이게 원래 8월에 발표되는 CPI가 꺾인다라는 걸 너무나 가슴속에 확신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이게 어제 오히려 너무 높게 나오는 바람에 너도 나도 꺾인다라는 걸 알아버렸어요. 이게 남들이 모를 때 나만 알고 있어야 그 정보의 값어치가 생기는 건데 생각보다 그거는 조금 그 모멘텀은 사실 조금 부족할 걸로 보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모두가 CPI가 꺾일 때 이 주식이 오른다라 이 사실을 이 전제 자체를 알진 않아요. 제가 저번에도 보여드렸지만 그런 뭐 차트, CPI랑 뭐 나스닥의 추이를 과거부터 쭉 트래킹을 했을 때 보통 경기 침체 사이에서도 CPI가 꺾일 때 반등을 시작했다. 뭐 이런 거를 미리미리 찾아보지 않았다면 저 CPI 꺾이는 거를 반등의 뭔가 지표로 삼고 진입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텐데 그래도 일단 CPI가 꺾이는 거를 너도 나도 점친다는 거는 정보의 값어치는 하락된 상태예요. 그 러셀 2000을 보시면 이게 못 올라가요. 나중에 뭐 이따 코스닥도 보여드릴 텐데 반등이 중간중간 나오긴 하는데 일정 부분에서 계속 힘을 못 받고 주저앉아 버려요. 쭉쭉쭉 올라갈 때도 보면 주저앉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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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그런 이 뭐라 해야 되지? 이 상승분에 있어서 딱 모멘텀이 명확해서 딱 뚫고 올라가는 느낌이 아니라 부족해요 지금. 근데 확실히 투심이 죽은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옆에 보시면 구리 값은 정말 하염없이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과할 정도로 많이 빠졌는데 이 지표 닥터구리 하나만 봐도 일단 경기 침체는 이번에 100bp 뭐 얘기가 막 나오고 있는 건 봐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긴축을 가져가면서 그러니까 이제는 모두가 알아요. 페드가 이 경기 침체를 그러니까 경기와 인플레 이 두 가지 모두를 잡을 수 없다라는 거를 어제 그 모든 게 끝났어요. 그동안에는 이제 패드가 막 우리 믿어라. 우리 인플레도 잡을 수 있고 경기도 잡을 수 있고 그 두 마리 다 할 수 있다. 뭐 심지어 블라드도 나와서 그랬죠. 고용시장 해치지 않고도 인플레 잡을 수 있다. 블라드까지. 근데 전 블라드가 그렇게까지 말할지 몰랐는데 블라드가 그렇게 말했다는 건 사실 필립스 곡선 자체를 부정하는 말이었어요. 그 곡선이 우상향 이 아래로 곡선 자체가 아래로 이동하는 방향으로 해서 인플레이션이 내려올 수 있다. 실업률을 건드리지 않고도 인플레이션이 내려올 수 있다라고 그걸 말하더라고요, 블라드가. 블라드가 그걸 말했어요. 근데 어제 CPI 발표된 거 딱 나오고 난 이후부터는 이제 끝났어요. 패드에 더 이상의 신뢰는 어제부로 딱 잃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인사들이 또 그런 뭐 두 마리 토끼 다 잡을 수 있다. 이딴 말 이제 아마 안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건 보셔도 아시겠지만 일단 경기 침체 우려는 너무나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전체적인 코모디티 시장 자체가 이 달러화가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서 지금은 전체적으로 이 전부 다 빠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은행에 대해서 꼭 알고 가셔야 되는데 은행을 단순히 뭐 돈을 빌려주는 기업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은행이라는 자체가 시장에서 엄청난 기능을 해요.
단순히 뭐 대출해주고 돈 뭐 예금해주고 이런 그런 기능이 아니에요. 아예 사회적 기능이 있어요. 사회적 기능 자체가 존재해요. 그거부터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여기 파란색 은행을 중앙은행이라고 생각하고 요 빨간색 은행을 시중에 있는 이제 그냥 뭐 우리은행, 국민은행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해서 중앙은행이 우선 화폐를 발행해요. 본원통화 1억 원을 발행을 했어요. 지폐를 만들어서 발행을 했어요. 이때 지급 준비율은 10%. 원래 사람들이 보유하는 뭐 예금 보유율 뭐 이래가지고 현금 자체로 집안에 쌓아두는 것도 뭐 퍼센트가 있는데 그건 그냥 0으로 잡고 요 은행의 기능만 관련해서 이제 뭐야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그건 0으로 잡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급 준비율이 10%. 지급 준비율은 은행이 밖에다 대출을 해줄 때 그러니까 예금을 받고 나서 항상 뭐 뱅크런이 나지 않는 이상 그 급작스럽게 나갈 수 있는 돈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항상 너가 보유해라고 국가에서 정해놓은 그 비율입니다. 그래서 1억 원을 대출을 내주게 되면 10%는 너가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국가에서 지정해준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본원 통화가 1억이 발행이 되고 이제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으로부터 요 자금을 조달을 받아서 대출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1억 원의 본원 통화가 발행이 된 상태에서 지급 준비율 10%를 뺀 9천만 원을 이 옐로우한테 대출을 내줍니다. 그래서 이 옐로우는 9천만 원 대출 받아서 페라리를 사러 가요. 그래서 페라리를 사고 9천만 원을 이 블루한테 줍니다. 블루는 다시 받은 이 현금을 이 시중은행에 다시 9천만 원을 입금합니다. 그래서 옐로우는 이제 페라리 받아가고 블루는 9천만 원을 은행에 다시 입금해요. 처음에 1억을 발행했는데 9천만 원 대출이 되고 9천만 원이 다시 내 수중으로 들어와요. 원래 여기서는 얘가 원래 현금을 일정 이렇게 이 가게들이 보통 보유하는 현금에 대해서 비율을 잡는데 아까 초기에 말씀드린 그걸 그냥 0으로 잡자고 한 게 그래서 이제 요 9천만 원이 그냥 그대로 다시 은행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얘가 쓰는 주거래 은행이 다른 은행일 수도 있어요. 이 옐로우가 받은 은행은 우리은행인데 블루는 KB은행에다가 넣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다르게 생각하면 KB은행에서 대출받은 사람이 다시 또 우리은행에서 또 이쪽으로 넣을 수 있는 거니까 그냥 A은행이든 B은행이든 그냥 이쪽 한쪽으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9천만 원이 다시 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9천만 원을 다시 지급 준비율 10%를 뗀 8,100만 원에 대해서 대출을 내줍니다. 이 레드한테. 그래서 8,100만 원의 대출이 나가고 다시 얘는 또 이 시계를 하나 사고 이 8,100만 원을 그린한테 지급하게 돼요. 그래서 그린은 다시 지급받은 현금을 은행에다 입금을 합니다. 그래서 최초로는 1억이 발행됐는데 이렇게 신용화폐라 그래요, 보통 이거를. 이건 본원화폐고 실질적인 종이화폐를 이 중앙은행이 1억을 발행을 한 다음부터 이렇게 쭉쭉쭉 생기는 신용화폐의 개념이 여기서 들어와요. 이렇게 요거 이제 전산상에만 나타나는 말 그대로 신용화폐인 건데 은행이 이렇게 이거를 펌핑하는 역할을 해줘요. 본원 통화를 1억 발행했을 때 지금 얘도 지금 이 블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자기 본인 계좌에 9천만 원이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블루는 본인이 9천만 원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상태예요. 그린도 8,100만 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앙은행이 초기 발행했던 자금 대비해서 이 굉장히 늘어났죠. 9천만 원, 뭐 8,100만 원 해가지고 이미 이것만 해도 1억 7천만 원인데 이렇게 몇 번 돌리는 거를 계속해서 돌리는 거예요. 처음에 1억이 9천만 원 대출 나갔다가 들어와서 지급준비율 10% 떼고 나가고 다시 얘가 또 8,100만 원 입금하고 8,100만 원에서 다시 지급준비율 10%를 떼서 뭐 다른 또 블랙한테 그렇게 또 이제 나가고 해서 이걸 이제 몇 차례 진행을 하다 보면 이제 그걸 통화 승수라고 하는 거예요. 초기에 발행된 요 화폐 대비해서 신용화폐가 몇 배까지 불려지는지 요 이제 이 역할을 은행이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은행의 이 기능 자체가 시중에 돈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앙은행이 직접적으로 시중에 돈을 푸는 게 아니라. 뭐 요 뒤에서 여기서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그래서 이 은행단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뒤쪽에 다시 설명드릴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다는 게 왜 자꾸 제가 이 은행단에서 막히는 유동성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지를 설명드리려면 이 메커니즘을 이해를 해야 돼요. 중앙은행이 초기에 본원통화 1억 이 A라는 걸 발행을 했을 때 지급준비가 여기 10% 돼 있는데 보통은 5% 안짝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초기에 발행되는 A에 대해서 이렇게 지급준비율은 0.05%씩 되고 0.95%, 95%가 계속해서 들락날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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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통화에 이 화폐의 팽창이 일어납니다. 근데 보통 그게 15배에서 20배 정도가 일어나요. 그게 이제 유동성이 확대된다는 게 지금 말하는 요 통화 승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초기에 통화가 발행되는 것 대비해서 신용화폐, 말 그대로 전상상에만 나타나는 요 신용화폐가 이렇게 팽창이 되게 되는데 요 기능을 은행이 담당해요. 요거 이제 쭉 기억하고 앞으로 나오는 거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옛날, 그러니까 이 앞전에 말씀드린 거는 지금 현대 금융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한 거고 예전에는 중앙은행이 통화량 조절하는 방법이 지급준비율, 아까 말한 요 지급준비율이 줄어들고 늘어나고에 따라서 여기 돌아다니는 비율이 엄청 달라지겠죠. 지급준비율 50%라 그러면은 금방 이 1억이 0이 0으로 수렴할 텐데 이게 오히려 1%라고 하면 이 N승으로 늘어나는 게 엄청 많이 늘어나겠죠. 통화 승수가 엄청 늘어나겠죠. 그래서 요 지급 준비율을 조절해서 가능한데 지금 이 금융 상품 자체가 너무 발달을 하다 보니까 이 파이가 너무 커져서 지금 이 지급 준비율 1%, 0.5% 이렇게 움직이는 게 컨트롤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 정도로 이 금융 시장에 이 통화 승수도 많이 확장이 되어 있고 팽창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단순히 이 지급 준비율 가지고 조절하는 게 어려워요. 지금 상태에서는. 그래서 중앙은행이 뭐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존재하는데 일단 지급 준비율도 요즘은 잘 조절하진 않아요. 근데 제가 한 10년 전만 해도 이걸로 조절하던 때가 있긴 했어요. 근데 근래에 이 지급 준비율을 건든다는 말은 거의 보지 못했어요. 근데 아직도 중국은 이 지급 준비율을 건드려서 이 통화의 유통량을 조절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근래까지도 신문에서 중국은 요 지급 준비율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걸로 확인을 했어요. 이제 재할인율 같은 경우에는 중앙은행에서 이 시중은행이 돈을 빌려오는 금리예요. 재할인율이. 뭐 굉장히 당연히 낮은 비용으로 빌려오긴 하는데 뭐 굳이 평소에도 여기서 들어오는 예금도 있고 뭐 예적금도 존재하고 요구불 예금도 있고 한데 굳이 이 중앙은행에 가서 이렇게 돈을 빌려오진 않아요, 요즘은. 그래서 요 재할인율 자체도 그러니까 이 한국은행이 이자율 자체가 요즘은 이렇게 그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서 요 재할인율도 최근에는 건들지 않아요. 그래서 요 두 가지는 통화량 조절에 있어서 사용하는 수단으로서는 최근에는 기능을 잃은 상태고 요즘은 이제 그냥 다 전부 다 그냥 이 공개시장 조작이라 그래서 우리가 근래 했던 양적 완화, 뭐 양적 긴축, 뭐 이런 식으로 채권의 매입과 매각을 통해서 화폐의 유통량을 조절하는 게 최근에 중앙은행들이 화폐 통화량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많이 쓰이고 있어요. 뭐 당연히 아시다시피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일본 그 BOJ가 이런 채권을 통한 공개시장 조작의 가장 선구주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막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중앙은행이 채권을 매입해서 통화량을 풀어야 되는데 시중에 돌아다니는 채권이 없어서 막 그런 문제도 일어났을 정도로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나중에 일본의 그런 양적 완화, 뭐 아베노미스 이런 거 한번 이렇게 역사를 한번 쭉 보시면 예, 이런 화폐 유통량 조절, 이런 금융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가능해요. 정말 일본의 이 금융 정책의 역사를 한번 이렇게 쭉 보시면 모든 걸 알 수 있어요. 이 금융 정책에 대해서.
그 정도로 일본이 굉장히 그런 통화 정책에 있어서 항상 가장 먼저 이렇게 새로운 양적 완화 같은 경우도 했었고, 뭐 양적 긴축, 질적 완화, 뭐 이런 거 다 YCC 일본이 가장 먼저 시작했어요. 나중에 혹시 이게 전체적으로 좀 궁금하시거나 하면 일본의 금융 정책을 한번 역사를 한번 쭉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하고 있는 거는 이 채권의 매입과 매각을 통해서 화폐 유통을 조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 은행의 기능 요거는 쭉 기억하신 상태에서 원래 제가 시중 유동성 관련해 가지고 지표를 딱 잘 안 보게 된 시점이 있는데 그게 그 미국 은행들의 스트레스 테스트 측정을 했는데 굉장히 좋게 나왔다 그래서 아 이거 이쪽 관련돼 가지고는 거의 걱정을 안 해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제가 금요일인가에 퇴근하면서 그 뉴스를 봤던 것 같은데 얼마 되진 않았어요. 그 스트레스 테스트 굉장히 좋게 통과했다. 뭐 경기 침체, 뭐 GDP 역성장 얼마, 실업 얼마, 기준금리 얼마, 뭐 이런 거 설정해서 하는 건데 굉장히 극악의 조건을 설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은행단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라고 그 인증을 해준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문제가 안 생길 거라고 봤는데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은 이거는 또 다른 문제로 그냥 이렇게 접어두면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들고 왔어요. 우선 장단기 금리 차가 너무 빡빡하게 역전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끝단에 지금 내려와 있는 거 보시면 오늘 제가 아까 확인했을 때 22bp였어요. 2년물 금리가 22bp 더 높아요. 뭐 당연히 장단기 지금 금리 차가 역전된 이유는 6월 말부터 7월 초에 있었던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서 이 장기 국채에 대한 수요가 급작스럽게 증가하면서 그 장기 금리가 쭉 빠졌어요. 그래서 그 장기 금리가 빠졌기 때문에 CPI가 그 주택 렌트비가 빠져서 CPI가 꺾일 거예요라고 제가 예상했던 그 부분. 장기 금리가 빠진 게 첫 번째 하나 있는 거고 어제도 보셨겠지만 CPI가 계속해서 높게 나오면서 아 이거 2년 안에 기준금리 엄청 빡빡하게 땡기겠네라는 우려가 팽배해지면서 이미 2년물에 그 기준금리 상승분에 대해서 선반영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 단기 금리는 올라가고 장기 금리는 내려오면서 급격하게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특히 어제 CPI가 높게 나오면서 지금은 아예 그냥 20bp 이상에서 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20bp 이상 역전되어 있는 상황이죠. 이게 보통 이렇게 장단기 금리 역전이 한 20번 정도 일어났는데 그중에 18번이 이 경기 침체가 실제로 발생을 했어요. 제가 요거는 98년부터 지금 지표를 들고 온 건데 경기 침체는 총 3번이 있었고 그중에 역전된 거 요 2000년 초반에 한 번 발생하고 쭉 상승하면서 경기 침체가 나왔고요. 해서 보통 1년 정도, 1년에서 2년 정도 뒤에 이 경기 침체가 도래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뭐 2006년, 2007년에 발생했던 장단기 금리 역전 같은 경우에도 2008년에 들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론 그 터지기 시작하면서 여기 경기 침체 한번 나오고요. 여기도 역전되고 나서 여기는 이제 뭐 금융단에서의 문제라기보단 그 바이러스로 인한 코로나 이슈 때문에 경기 침체가 나왔던 거니까 요거는 좀 이번 단에서는 좀 배제하더라도 보통 요 잔단기 금리가 역전되고 나서 1, 2년 뒤에 경기 침체가 왔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실제로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이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된 상태예요. 아, 죄송합니다. 목이 좀 안 좋아가지고. 어, 이게 학계에서는 굉장히 말이 많아요. 이게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돼서 경기 침체가 나오는 거냐, 아니면 경기 침체가 나올 거를 미리 대비해서 채권 시장이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장단기 금리, 아니, 뭐야. 그러니까 이 반대로 경기 침체 우려가 나오면서 채권 시장이 먼저 움직이면서 장단기 금리가 발생됐냐.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 여론이 되게 많은데, 강영현 부장님은, 예, 강영현 부장님 말씀대로면은 네, 요게 유동단이 조여지면서 경기 침체를 유발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냥 뭐 양쪽 다 그냥 그 때에 따라서 다른 거라고 생각해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되게 되면 원래 은행이 조달 금리 자체가 단기 금리로 보통 땡겨가죠. 예금, 적금 같은 경우에도 보통 2, 3년으로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장기 금리, 보통은 이제 모기지 금리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10년, 30년물로 모기지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그래서 비용은 단기 금리, 그 다음에 수익은 장기 금리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 금리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비용이 증가하고 장기 금리가 내려가는 수익이 줄게 되는 요 상황으로 인해서 이제 경기 침체가 나온다. 네, 저도 그렇게 똑같이 보고 있어요. 근데 혹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침체가 나올 걸 우려해서 채권 시장이 먼저 움직이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진짜 최근에 있는 요 유동성 축소 같은 경우에는 뭐 앞쪽에서도 보여드렸지만 하이힐드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튀고 있는 상황이고 생각보다 요 좁아진 이 장단기 금리가 붙은 게 좀 오래 지속되고 있어요. 저는 그게 제일 우려스러운 거예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렇게 좁아든 상태가 이렇게 찍고 바로 올라가고 뭐 이런 게 이렇게 단기 이슈로 인해서 그렇게 움직이는 거는 중요하지 않은데 이게 오래 지속되는 게 문제예요. 그만큼 유동성을 은행단에서 유동성을 줄이게 되는데 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은행이 하는 일이 이렇게 통화 승수를 펌핑해주는 이 펌프 효과를 하는 건데 수익이 안 나면 은행이 더 이상 뭐 손해보면서 대출을 해줄 필요는 없으니까 이 대출을 축소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펌핑 역할을 해줘야 되는 은행이 이 유동성 축소를 하게 되면서 시중으로 도는 이 통화 승수가 은행으로 다시 흡수돼요. 집으로 다시 돌아온다고요, 다. 대출이 나가는 건 줄어들고 들어오는 건 많아지다 보니까 이 은행에서 해주는 역할을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면. 오늘도 보시면 오늘 모건 두 개 발표했죠. JP 모건이랑 모건 스탠리랑. 실적이 둘 다 안 좋은 걸로 봤는데 이게 이렇게 계속해서 그러니까 좁아든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됐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1%포인트 뭐 1bp 남기고 역전이 안 되면 문제가 아니고 1bp라도 역전되면 문제고 이렇게 온오프 뭐 스위치처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스프레드 자체가 좁다는 게 은행이 이 은행이 아까 말한 그 스프레드가 되게 넓으면 이 통화 승수 뭐 확장을 막 시키겠죠. 대출 당장 지급 준비율만 떼놓고 막 대출을 돌리면서 통화 승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면서 이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게 되는데 스프레드가 축소되면 축소될수록 이 통화 승수가 줄어들게 돼 있어요. 집 나갔던 대출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들어오는 건 들어오는 거고 은행이 내주는 것도 축소하게 되고 그래서 이 은행의 기능이 줄어들어요. 이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되는 게.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이게. 이게 스프레드가 넓을 때는 유동성 막 빡빡빡 공급을 하는 건데 여기 다 버블 일어날 때 이렇게 높았잖아요. 이렇게 높았는데 이게 지금 역전까지 내려온 거예요. 두 번째는 테드 스프레드라 그러는데 미국채 3개월짜리랑 이게 은행 간에도 아까 여기서 말씀드린 재할인율 부분 중앙은행으로부터 시중은행이 돈을 빌리는 금리를 재할인율이라 그러는데 보통 중앙은행한테 빌리는 게 아니라 요 지급준비율 같은 거 뭐라 해야 되지? 어떤 금융당국의 일정 마지노선 같은 거를 지키기 위해서 단기로 자금 조달이 필요한 경우에는 은행 간의 거래예요. 은행 간에. 우리 은행이 뭐 저기 국민은행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냥 얼마 우리 요 지급준비율 좀 맞추게 뭐 이틀 정도 이 자금 좀 땡겨주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화해가지고 그냥 바로 이 자금 조달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금리를 콜금리라 그래요. 그래서 보통 이 은행 간의 금리를 전화해가지고 그냥 바로 돈 땡겨 받는다고 해서. 그래서 그 은행 간에 서로 조달하는 금리에 대해서 3개월 조달 금리를 리보 3개월 금리라 그러는데 이 은행 간의 조달 금리 같은 경우에는 각 은행들의 신용도에 따라서 이 가상금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 기준금리, 그러니까 기준으로, 레퍼런스로 삼는 금리를 미국채 3개월짜리로 잡고, 왜냐하면 미국이 3개월 안에 망할 일은 없으니까 부도율이 0인, 리스크가 0인 안전자산으로서 미국 국채 금리를 잡고, 은행끼리 주고받을 때 사용하는 이 가상금리를 리보금리라 그러는데, 이 둘의 스프레드를 테드 스프레드라 그래요. 이 스프레드가 되게 중요한 게, 기준이 되는 미국채 3개월물 금리 대비해서 은행들끼리 서로 주고받는데 이 가상금리가 확장된다는 자체가, 그럼 이제 은행에 뭔가 부도율이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이 스프레드 자체가 확장된다는 게. 더 많은 금리를 줘야 은행끼리 서로 주고받는다. 은행끼리 서로 신용이 굉장히 높다고 하면 서로 은행이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거의 그냥 제로금리 정도에서 자금을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일 텐데, 그러니까 그냥 미국채 3개월이랑 현재 기준금리랑 비슷한 수준으로 움직일 텐데, 은행 간에 뭔가 신용단에서 문제가 발생되면 이 가상금리가 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앞단에 봐도 뭐 특히 이 부분도 이때가 이제 서브프라임 그 모기지론 터졌을 때죠. 뭐 이런 때 보시면 은행 간에 서로 돈을 빌려주는 데 있어서도 가상금리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구간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보면 가장 최후의, 여기가 진짜 솟구치기 시작하면 답도 없는 건데, 그래서 요게, 이건 제가 지금 이거 테드 스프레드가 아니네요. 요 차트를 제가 지금 잘못 들고 온 건데, 지금은 굉장히 그냥 낮은 수준이에요. 요거는 최후의, 진짜 다른 기업들 다 박살 나고, 은행이 아무래도 신용도가 꽤 높은 상태일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도 요거는 약간씩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직접적으로 다시 언급드리진 않겠지만, 요런 스프레드도 유동성과 관련된 지표 중에 이 테드 스프레드가 존재한다는 것도 알고는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요 장단기 금리차 10년물과 2년물의 스프레드, 그다음 요 테드 스프레드는 이 기준이 되는 미국채 3개월물 금리랑 은행 간의 이 가상금리의 차이를 가지고 스프레드를 이제 그리게 되는 건데, 요 차트는 제가 좀 잘못 들고 왔네요. 이따가 제가 단톡방에 다시 올려드릴게요. 하이드 스프레드는 제가 매일같이 올려드리는 건데, 이거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도 이거 안 고쳤네요. 여기, 하이드 스프레드는 제가 첫 장에 들고 왔던 건데, 아시겠지만, 10년물 금리 기준입니다. 10년물, 미국채 10년물 금리를 가장 안정적인 기준금리로 삼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에 이제 각 기업들이 하이드 스프레드니까 트리플 B 아래로 이 정크본드에 대한 가상금리를 얼마나 붙이는가. 기준이 되는 10년물 금리보다 그 각 기업별로 가상금리가, 신용도에 따라서 가상금리가 붙게 되는데, 그 가상금리가 붙는 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부도율이 올라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스프레드가 벌어지는 자체가 그런 이 자금 조달을 하는 정크본드들의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간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시다시피 600bp까지 거의 솟구쳤던 게 근래에는 경기 침체 우려로 10년물 금리가 빠지면서 요 가상금리도 빠졌어요, 같이. 그래서 지금은 543bp를 기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장단기 금리차 하나, 테드 스프레드 하나, 하일드 스프레드 하나 해서 총 요 세 개가 은행단에서의 이 유동성과 관련된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세 개 보시면 되고, 지금 최근에 이 기준금리 상승이 엄청나게, 전망치가 엄청 높아지고 있는 상태죠. 잠시만요. 지금 알람이 많이 울려가지고. 나스닥이 장이 열렸네요. 나스닥이 지금 한 1.5% 정도 빠지고 있고, S&P도 1.6% 정도 빠지고 있어요. 요 채권 금리가 상승하는 게 단순히 채권 쪽의 가격이 빠진다라고,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빠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주식에서 기대되는 어떤 기대 수익률이 있을 텐데, 이 지금 당장 미국 국채 2년물 엄청 안정적인 자산인데 3.2%예요. 2년물이. 2년물이 3.2%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국인데 어디 저기 우리나라 저기 뭐 새마을금고도 아니고 미국 국채인데 금리가 3.2%예요. 이 채권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다시 생각해 보면 채권 쪽으로 엄청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거예요. 경기 침체도 온다 그러네 라고 해서 채권에 대한 매력도도 상승하고 있는데 가뜩이나 그렇게 상승하고 있는데 이 금리가 이렇게까지 올라오면 지금 운용되는 자금들이 굉장히 채권 시장으로 많이 유입될 확률이 높아요. 지금이야 막 CPI가 높게 나오고 뭐 기준금리가 계속해서 높게 책정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높은 상태인데 어느 임계치까지 도달하면 자금이 채권 시장으로 확 몰려들 거예요. 근데 그 몰려드는 시작이 제가 생각했을 땐 물가가 잡힐 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기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CPI가 꺾일 때 들어가는 거는 그렇게 몇 달 장기적으로 들고 가려고 진입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단기 반등을 먹으러 들어가는 건데 그래도 한 달 정도는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고. 그래서 이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조금 이거는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근데 지금도 보시면 이 2년물이 10년물 대비해서 지금도 굉장히 이 차이가 높죠. 27bp인가 되네. 이게 지금 CPI가 너무 높게 나오다 보니까 단기 금리가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 가팔라요. 2년물이 어떻게 3.2까지 올라왔어. 한국 같은 경우에도 이거 지금 확인한 거예요, 저도. 지금 저도 확인한 건데 미국 2년물이랑 한국 2년물이랑 붙었어요. 보이시죠? 저도 이거 확인 안 했어요. 이거 제가 지금 자료 만들고 나서 지금 보다가 본 건데 미국 2년 채권이랑 한국 채권이랑 붙었어요, 스프레드가. 그러니까 지금 뭔가 이상한 거예요, 지금 시장이. 우리나라 쪽에서 예, 뭔가 엄청난 하락 압력이 저는 있는 것 같아요. 돌덩이가 엄청 큰 게 올라 있는데 아직 눌려지진 않았지만 저는 아까도 이 뒤쪽에서 얘기를 할 텐데 오늘 옵션 만기였죠. 근데 외국인이 상방 베팅에다가 지금 많이 걸어놓은 상태였고 그 파생 상품으로 인한 그냥 그거 먹기 위해서 버텼던 부분 어쩔 수 없이 상방 베팅을 했기 때문에 버텼던 부분이 해소되고 나면 그게 오늘 해소됐어요. 저는 이거 내일이라도 한국 시장은 엄청 위험할 걸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인버스 수입 손해가 한 4, 5% 정도 됐는데 그걸 하나도 신경 안 썼던 게 그냥 파생 상품 때문에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코스닥 인버스는 심지어 제가 비율 많이 들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손해가 많이 있는데 저는 그냥 파생 상품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하고 크게 신경은 안 쓰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보면 이게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채권 시장의 금리가 낮게 형성이 되어 있냐면 우리나라는 신흥국 주제에 장기 성장률이 굉장히 낮아요. 심지어 IMF나 OECD에서 책정하고 있는 미국의 장기 잠재 성장률이랑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랑 비교해 보면 미국이 더 높아요. 미국은 이 디벨롭 끝난 국가예요, 어떻게 보면. 이 신흥국이랑 어떻게 비교해가지고 여기가 어떻게 성장률이 더 높아. 말도 안 되는 건데 그 잠재 성장률 차이가 결국에는 지금 이 꼬라지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이 채권이 내려올 게 너무 보였는데 이거는 이제 그 김영익 교수님이 잘 맞춘 거예요. 김영익 교수는 계속 한국 채권 얘기를 했었어요.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지금 채권 금리면 충분히 진입해볼 만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계속. 그래서 저도 계속 이걸 얘기를 했던 거예요. 저도 거기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한국 국채. 네, 근데 저도 이거 지금 제가 보고 되게 놀랐는데 어제 그래, 우리는 기준금리를 올렸고 미국은 CPI가 높게 나오는 그 두 가지의 상황이 발생됐는데 어제 혹시 한국 국채금리 보신 분이 있다면 확인을 했겠지만 어제 한국 금리는 50bp나 올렸는데 한국 국채 전부 다 빠졌어요, 금리가.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그 한국은행이 시장 금리에 뒤처지는 바람에 한국은행이 백날 그 금리를 뭐 기준금리 올리니 내리니 뭐 금융 정책을 사용을 해도 시장 금리가 개코나 무슨 먹히지도 않는 거예요. 최초로 지금 50bp를 올렸는데
어제 한국 이 국채 수익률은 내려갔어요. 한국 금리는. 지금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어요. 그 정도로 뒤처진 상태고, 그거야 뭐, 가계부채랑 엮여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한쪽을, 어쩔 수 없이 이제 놔줘야 되는 상황인데, 저는 그래서 어제 되게 놀랐어요. 50bp나 올렸는데 한국 이 채권금리 빠지는 거 보고 한숨밖에 안 나왔는데 뭐 아무튼 뭐 큰맘 먹고 50bp 올린 건데 영향은 뭐 개뿔도 없었습니다. 반대로 미국은 CPI가 높게 나오면서 채권금리 급상승 났죠. 그러면서 지금 이 장단기 금리 역전도 발생되고 심지어 미국 금리랑 우리나라 금리랑 같아진 상황까지 왔어요. 신흥국이랑 선진국이랑 선진국 중에서도 미국인데 그래서 사실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채권 금리가 이렇게까지 뛰는 건 주식시장에는 확실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 나는 주식에만 투자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기존에 있던 분들은 제가 채권 관련돼 가지고 하도 제가 채권 관련돼 가지고 떠들어서 어느 정도 채권에 대한 거부감이 덜할 텐데 예, 우리의 포트폴리오에 채권도 언제든지 담을 수 있는 그런 근데 뭐 많이 하고 계신 것 같긴 해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저랑 제 방에 있는 분들 뭐 이렇게 투자하는 거 보시면 채권에 대해서는 많이 거부감이 없는 것 같아서 그건 좀 다행이에요. 그래서 요 보시다시피 3% 넘어서 이런 금리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채권 쪽에도 항상 마음을 열고 이 정도 수익률이면 내가 그냥 들어가서 요거 그냥 먹어야겠다 하면은 그 정도의 수익률, 본인이 생각하는 기대 수익률이 이 채권에서 표시가 된다면 그냥 여기 돈 넣고 마음 편하게 계세요. 당분간은 어쩔 수 없이 경기 침체 때문에 향후 한 2년 정도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재테크 자체가 어려울 거예요. 아니면 하다못해 횡보장으로 굉장히 길게 끌고 가는 것도 투자자한테는 굉장히 피곤한 장이에요. 근데 그럴 것 같아서 각자의 기대 수익률이 다르겠지만 본인의 기대 수익률이 넘는 숫자가 이 국채 쪽에서 꼽힌다면 언제든지 이쪽으로 이동을 하세요. 이쪽은 이제 미국의 유럽 쪽 그 장기 국채 금리 쭉 다 들고 온 건데 뭐 보시다시피 그냥 요 낮으면 낮을수록 우량 채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당연히 스위스야 뭐 금융 강국이고 말했던 그 5대 중앙은행의 스위스 중앙은행도 있어요. 스위스 중앙은행은 갑작스럽게 50bp나 올렸는데도 여전히 70bp예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유럽에서의 가장 신용도가 높은 독일의 국채금리랑 이탈리아의 국채금리 뭐야 부실 부실률이 가장 높은 이탈리아의 국채금리 이 두 스프레드를 가지고 이 앞단에 말했던 요 이런 스프레드들 보시면 다 안정적인 금리 대비해서 위험 자산에 대한 가상 금리의 추이를 이런 스프레드로 보는 건데 유럽에서 보는 건 독일 국채 수익률이랑 이탈리아 국채 수익률 이 두 가지의 스프레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스프레드가 벌어진다는 자체가 항상 요 위험고리, 약한 고리인 요 이탈리아가 가상금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여기에 이제 부도율이 올라간다는 얘기겠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의 요 상승률만 봐도 아시겠지만 이탈리아 20bp 올라가고 있어요. 혼자 다 뭐 5bp 정도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 이탈리아만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셔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무튼 유럽 쪽에서 분명히 큰 세계 경제를 흔들 만한 큰 하락 모멘텀이 발생될 걸로 저는 지금 보고 있어요. 역사상 유럽이 ECB가 금리를 올린 다음에 이 사달이 안 난 적이 없어요. 그냥 없어요. 유럽이 금리를 올리면 어디든 뽀개지는 국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 주식을 계속해서 들고 가는 게 지금 한 1, 2년까지는 조금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향후 투자는 제가 지금 요 세 개 나눠서 들어갔죠. 나스닥 인버스, 코스닥 인버스, 코스피 인버스. 코스피는 곧버스로 들어가 있고 오늘 진입까지 해가지고 총 현금은 0이 됐고요. 나스닥이
나스닥이 20, 코스닥이 40, 코스피 40. 코스피 40인데 이건 다 고버스로 들어가 있어요. 이거 지금 하나만, 요거 하나만 딱 보셔도 아시겠지만, 한 주예요, 한 주. 한 주인데,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주초 대비해서 한 주 내내 쭉 빠졌어요, 보시면. 빠졌죠, 쭉. 근데 코스닥도 버텼죠, 한 주 동안. 코스피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 침체 우려가 나오면 경기 민감주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데미지를 더 보기 때문에 예, 더 꺾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코스닥 대비 코스피가 언더퍼폼한 거고 코스피는 그래도 쭉 어느 정도 이 나스닥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는데 코스닥이 진짜 잘 버텼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땐 그 파생 상품에 대한 상방 압력으로 보여지고 이게 이거 제가 단톡방에 올려드린 건데 이거 보시면 장 마감할 때쯤에 동시호가에 이렇게 말아 올린 거예요. 이게 외국인 거예요, 외국인 거. 외국인이 상방 베팅 상태였어요. 제가 계속 한 2주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상방 베팅 상태였는데 오늘 옵션 만기에서 땡겨 올렸고 코스닥도 보시면 외국인 땡겨 올렸죠. 여기서 쭉. 이게 그 장 마감 직전에 나온 그 상황이었어요. 특히 코스피가 진짜 그게 심했고 코스피는 진짜 예, 엄청 많이 땡겼더라고요, 보니까. 한 3천억 정도를 그냥 한 방에 땡겼어요, 동시효과에. 그래서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거에 수익률 보시면 나스닥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000부터 11,000까지 한 8, 9% 정도는 한 주에 지금 수익이 난 거고 코스닥은 제가 한 4% 정도? 이거는 코스닥 지수인데 제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이 인버스는 코스닥 150 선물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지수 단위랑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 아무튼 요거는 한 4, 5% 정도 손해가 난 상태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도 오늘 빠진 것까지 해서 거의 본인가 그런 것 같아요. 본 아니면 한 1%, 1% 정도 수익이 난 거고 지금은 뭐 물 탔으니까 뭐 더 괜찮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구성되고 있는 포트는 요 세 가지로 돼 있어요. 현금은 0인 상태고. 오늘부터 해서 2분기 실적 쭉 발표가 되는데 그 2분기 실적까지 발라먹는 걸로 해서 원래 8월에 그 CPI 꺾이는 거 보고 진입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그게 약간 모호해졌습니다. 제가 왜 8월에 7월 CPI가 꺾일 거라고 예상했는지도 한번 그 다음 시간에 정리는 해드릴게요. 그 물가 예측하는 제가 그거 찾고 진짜 너무 기뻤는데 좀 큰 역할을 하진 못할 것 같은데 그럼 미리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저번 시간에는 좀 모호하게 말씀드렸는데 무슨 지표들을 보고 CPI가 꺾일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지는 정리해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 50분 했는데 질문 있으십니까? 네, 루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독일이랑 이탈리아 스프레드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갭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라가르드가 한번 나와서 독일 국채랑 이탈리아 국채랑 너무 벌어져서 우리가 쓰고 있는 국채 매입 프로그램을 이탈리아 국채에다가 집중 매수를 해서 이탈리아 스프레드 축소시킬 거야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그것도 잘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7월에 일단 기준금리 인상한다고 어제 다시 한번 언급하는 바람에 국채금리 뛰고 있는 상황이 발생했었고. 그러니까 미국, 유럽 쪽에 지금 경기 침체 우려가 나오면서, ECB가 국채금리 25bp씩 두 번 올린다 그랬는데, 그것도 안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가 팽배했는데, 그거를 어제 일축시켰어요. 다시 나와서, 우리 25p 올릴 거야, 예정대로. 라고 말해서 다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S&P 500 ETF를 3,700 이하 부근에서부터는 분할로 주어도 괜찮을 거예요. 3,700이 문제가 아니라 3,700보다 지금은 더 떨어질 것 같고요. 700부터 줍는 거는 조금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지금도 뭐 3,700 거의 다 왔네요. 이거는 조금 그냥 있어도 될 것 같아요. 좀 더 아래까지 이제 시작. 지금 3,700이에요. 우리 지금 인버스 발라목으로 이제 들어갔는데
지금부터 죽는 거는 일단 저랑은 완전 역배팅입니다. 예, 실적 다 보고 들어가세요. 아무리 죽고 싶어도 실적 다 보고 들어가세요. 저는 오늘 그 모건 스탠리랑 JP 모건 나오는 것만 봐도 은행 단에서 그렇게 실적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는 그게 시사하는 바가 엄청 커요. 아까도 제가 여기 은행의 기능 말씀드렸잖아요. 은행은 단순히 기업이 아니에요. 이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 은행 기업이 아니에요. 은행은 사회적으로도 이 통화 화폐를 팽창시키는 기능을 하는 산업단에서 엄청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그냥 이익만 추구하는 그런 기업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은행 항상 이 발표가 은행이 먼저 발표하는데 실적 발표를 은행단이 지금 안 좋다니까? 잠시만요. 이게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제가 어제도 이 은행이 처음에 발표를 그러니까 실적 발표를 은행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은행의 실적 발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근데 오늘 실제로 그 두 개, JP 모건이랑 모건 스탠리랑 나왔는데 어닝 쇼크가 나온 상태고 그래서 예, 저는 앞으로도 실적은 좀 안 좋게 나올 것으로 생각이 돼요. 다음은 경기 침체 시 어떤 투자 포지션이 저희 같은 개미 투자자에게 가장 유리할까요? 주식을 들고 있자니 횡보할 거고 안 들고 현금이 관망답인가요? 그러니까 현금을 들 거면 아까 말씀드린 국채금리가 지금 충분히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저 국채금리 관련된 ETF에 넣어놓고 그냥 그 분배금만 받으세요. 채권 예, 분배금. 아니면 뭐 예적금도 괜찮고 예적금 조만간 4%짜리도 나올 거예요. 제가 그래서 6월, 7월에 계속 뭐야 이 예적금 들지 말라 그랬던 거예요. 그냥 파킹 통장 2%에 박아두고 8월에 가면 분명히 예금 좋은 거 많이 나온다. 그래서 제가 박지 말라 그랬잖아요. 사견에다 제가 몇 번을 썼잖아요. 변동금리 7, 8%를 4% 고정금리 대환대출 시 은행이 떠안게 되는지. 제가 이거는 그 금소법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 조금 더 넓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이, 파산 나면 어떻게 할 거야? 변동금리 7, 8% 해가지고 채무자가 못 갚겠대. 그냥 발라당 누웠어. 그냥 파산?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도 완전히 그러니까 그 뭐 이자 내가 다 받아내야겠어 이게 아니라 이자를 조금 줄이더라도 차라리 그냥 그 이자랑 원금이랑 다 회수하는 게 은행 입장에서도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이 뭐 손해 보면서 그거를 이렇게 뭐 고정금리로 대환해 준다 이게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이거 조금 개념을 더 큰 그림으로 보셔야 돼요. 고정금리 7, 8%를 왜 은행이 4% 고정금리로 대환을 해줘?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은행 입장에서도 얘가 못 갚는다고 채무자가 못 갚는다고 나자빠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저 4% 고정금리로 대환을 시켜줘서 갚게 만드는 게 은행 입장에서 더 이득이에요. 내가 대손 충당금을 쌓긴 했지만 실제로 대손이 발생되는 것보다는 그냥 4%라도 온전히 그냥 갚는 게 더 낫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어디가 손해를 본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뭐야 이거? 청약 관련해서 4년 뒤 완공인 아파트에 대해 다른 건 걱정이 없는데 한국은행에 대해 얘기해 주신 거에 대해 불안한 감이 있어서 4년 뒤 대출에 대해 큰 걱정 안 해도 될까요?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고 하셨는데 저보단 지식이 많다고 하셔서 무슨 말씀이지 이게? 부동산 대출을 받는 거잖아요. 수호님이. 한국은행에 대해 얘기해 주신 거에 대해 불안감이 있어서. 한국은행이 파산되는 게 채무자가 수호님인데 이걸 왜 걱정하시지? 돈 넣어놓나요, 저기? 대출인데, 대출? TSMC도 실적이 상회했다는 걸 봤는데 혹시 다른 기업들도 실적이 생각보단 좋게 나와서 오히려 상승 요인이 되지 않을까요? 요건 모르겠어요, 정확히는. 일단
저번 분기에, 그러니까 1분기 발표를 할 때 2분기가 안 좋을 거다라고 얘기했던 빅테크 기업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제가 그때 TSMC는 아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뭐 당장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마이크로소프트는 전 세계에서 돈을 그 나라 돈으로 저희가 지불을 하잖아요. 만약에 마이크로소프트 한국 본사라고, 한국 지점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원화로 지불을 하게 되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달러로 환전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저희 본사 미국으로 들고 들어가야 되는 건데, 지금처럼 이렇게 강달러 추세가 계속해서 나온다고 하면 전 세계에서 이렇게 각국 통화들의 가치가 내려가다 보니까 실적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달러로 환산해서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지금의 이런 강달러 추세 자체가 실적을 발표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안 좋게 작용될 걸로 저는 생각해요. 그럼 고정금리로 바꾸게 된다면 부정적인 부분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누구한테 부정적인 부분인 거죠? 이게 아시다시피,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기준금리를 올리는 거랑 QT, 양적 긴축을 진행하는 거랑 굉장히 차이가 큰 이유는, 내가 5억, 집 산다고 5억 대출을 냈는데, 나한테 와서 5% 금리던 거를 8%로 올릴게 이러면은, 아, 그래, 뭐 그냥 이자 내는 거, 뭐 100만 원씩 내던 거 150만, 뭐 130만 원씩 내게 된다. 요런 느낌인 거랑, 나한테, 야, 요즘 이거 너무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러는데, 너 5억 빌려간 것 중에 한 2억 정도 지금 상환했으면 좋겠어. 너 이 갱신하는 거 5억 전부 다 해줄 순 없고 2억은 너가 당장 갚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는 거랑 이 두 가지 차이는 엄청 큰 거예요. 근데 지금 말하는 것처럼 단순히 이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꾸는 정도면은, 그러니까 극단적인 경우를 막을 수 있는 거죠. 뭐 고정금리가 좋다, 변동금리가 좋다, 이런 이렇게 우리 채무자 입장에서의 얘기를 하기보다, 일단 뭐 중앙은행이 됐든 정부가 됐든 이 가게가 파산되는 건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오롯이 그냥 극단적인 상황을 막기 위해서 이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대환해 주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고정금리가 당연히 뭐 이율이 더 높겠죠. 근데 적어도 파산은 안 할 거 아니에요. 변동금리로 해보면 막 뛰어다니면서 파산해 버리니까. 오, 한 시간 했어. 또 질문 있습니까? 요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은행의 기능을 아셔야 지금 알게 모르게 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는 이 유동성 관련된 이 돌덩이 하나. 이게 저는 고용단에서 발생되는 그 인플레이션과 고용단에서 발생되는 엄청난 긴축으로 경기 침체가 올 거라 생각했는데, 이 유동성 관련된 거는 진짜 다른 돌덩이에요. 돌덩이가 하나, 새로운 돌덩이가 하나 생겼어요. 이 머리 위에 이는 게. 예, 이제 인플레 이슈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제가 거의 마지막이었어요. 인플레 단으로 뭔가 이 물고 들어가는 거는 어제가 마지막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장기금리는 어제가 정리가 맞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이 인플레 관련돼 가지고는 우려가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커머디티 시장도 굉장히 축소되고 있고, 특히 강달러가 일어나면서. 그러니까 강달러가 일어나고 있다는 자체가 인플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강달러가 되게 또 문제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미국에서 금리가 낮을 때는, 약달러일 때는 쭉 전 세계로 금리가 쫙 퍼져가지고 그 신흥국이랑 유럽이랑 이런 곳에 다 나가가지고 이제 뭐야 이 거품을 만들어냈는데, 가령 유로화랑 지금 이 달러랑 페르티가 된 상태죠. 유로화가 약세가 되다 보니까 내가 달러를, 그러니까 외화체에 대한 거를 옛날에 100달러 갚을 때 100만 원이면 됐는데, 이제 100달러 갚을 때는 뭐 200만 원을 내야 그 국내 외환 시장에서 100달러를 구하려면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게 뭐 우리나라일 수도 있고 뭐 유럽일 수도 있고 한데,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 유로화 약세가 강해지면서 유로화 내에서 발생된 달러 외화채가 부담이 엄청 올라갔죠, 지금. 앉은 자리에서 그냥 한 30% 이자가 그냥 발생된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와, 큰일 났네, 이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이 모든 게 유럽 쪽이 진짜
엄청난 도화선이에요, 지금. 와, 이게 진짜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이렇게 바뀌었어요, 시장이. 유럽 쪽에서 분명히 문제가 생길 거예요. 가장 먼저 터지는 게 유럽일 거예요. 일단은 인버스 쪽에 조금 회피 기동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달러와 유로가 역전이 되었다네요. 네, 됐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